여러분 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자주인의 독서교양 백권대학의 송세비입니다. 오늘은 노래방도 안 갔는데 밤 11시 30분이에요. 잠을 12시간 잤더니 오후내 바쁘고 그렇네요. 그래도 머리는 정말 아주 개운하답니다. 좋아요 지금. 오늘도 늦었으니 바로 시작할게요. 오늘 날이 어떻게 되죠? 며칠이죠? 2020년 6월 7일 밤 11시 30분 백권대학 녹음을 하겠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부분은 역시 3장 분량이고요. 21장, 22장, 23장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저번만큼 길 것 같지는 않아요. 저번은 조금 길었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자주인의 독서교양 백권대학. 우리의 행복과 우리 민족의 통일 그리고 번성은 우리가 자주적인 교양과 역량을 갖추었을 때만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백권대학 저자 김갑수. 21장 김대중 자서전. 난세에 김대중을 복귀해 본다. 인동초는 이름처럼 겨울을 이겨내는 꽃이다. 이 풀은 엄동설안에도 잎과 줄기가 얼어 죽지 않고 견디다가 이듬해 여름이 되면 화사한 꽃을 피운다.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인동초라는 별호가 붙은 것은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혹독한 겨울을 여러 차례나 겪었지만 그때마다 마치 인동초처럼 살아나 꽃을 피웠기 때문이다. 겨울을 너끈히 견딘다는 인동초도 여름 병마에는 무력했던 것일까. 2009년 7월 13일 중환자실에 실려간 그는 달포 동안 삼복 염천의 병마와 사투를 벌이다가 8월 16일 눈을 감았다. 뜨거운 여름 내내 그의 수족이 차가워서 부인이 뜨개질로 벙어리 장갑을 짜서 감쌌다. 당시 집권자는 이명박,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대하고 내 몸의 반이 무너져 내린 느낌이다고 했던 그의 말이 정녕 사실이었나 보다. 그해 85세 고령의 노인이 반 남은 몸으로 이겨내기에는 하늘이 너무 뜨겁고 대기가 심상치 않게 어수선했다. 정치 숙적이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은 병문안을 간 자리에서 의료진에게 기적도 있다.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기적이라고 표현했고 그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 2009년 여름 노무현이 먼저 간 다음 김대중도 세상을 떴다. 김대중 자서전은 그가 세상을 뜬 이듬해 출간되었다. 8.15 전국의 여름에도 우리는 두 지도자를 잃었다. 몽양 여운형이 암살된 것은 1947년 여름이었고 이어 백범 김구는 1949년 여름에 암살되었다. 몽양과 백범은 둘 다 남북 합작을 위해 노력한 지도자였다. 몽양과 백범 두 사람의 상실로 우리 민족이 입은 손실을 현실감 있게 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두 인물을 잃고 난 후 우리는 피비린내 나는 동족 전쟁을 겪었고 남북 분단 체제는 더욱 고착되었다. 몽양이나 백범만 한 민족 전향적인 인물은 이후 반세기 이상 나오지 않았다. 죽산 조봉암 역시 이승만 정권의 사법살인에 희생되고 말았다. 이처럼 대북 포용과 평화 통일을 주장하는 인사들이 죽음을 맞이해야 했던 현실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수치와 불행이 아닐 수 없었다. 식민지와 군부 독재의 역사가 우리의 부끄러운 기억이라면 이와 반대급부로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자랑스러운 역사도 있다. 하나는 제국주의에 줄기차게 저항한 독립투쟁의 역사이고 다른 하나는 군부 독재에 치열하게 맞서 싸운 민주화 투쟁의 역사다. 김대중은
민주화 투쟁의 제1인자로서 확고한 위치를 갖는다. 김대중은 박정희 시절 함석헌, 장준하 등이 타계한 1970년대 초반 민주화를 상징하는 제야 인사. 한때 언론에서는 그를 이렇게밖에 호칭하지 못했다. 로 우뚝 선 이래 전두환 시절까지 가열차게 투쟁을 주도했다. 물론 김영삼의 민주화 투쟁도 눈부신 바가 있었다. 하지만 그는 김대중만큼 박해를 받지는 않았다. 김대중이 체험한 투옥과 고문, 교통 테러로 인한 신체장애, 생사를 넘나든 납치, 그리고 사형 언도 등의 목록 중에 김영삼이 공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박정희나 전두환이 두려워한 인물은 김영삼이 아니라 단연 김대중이었다. 물론 김대중도 5.16 쿠데타 세력인 김종필과 연대한 적이 있다. 하지만 그것은 헌정사상 한 번도 이룬 적이 없는 정권 교체를 관철하기 위한 방책이었다. 오히려 이런 점에서 김대중은 김구보다 우월하다는 관점이 성립된다. 김구는 순수하고 비타협적이었다. 그리고 김구의 이런 점을 미군정과 이승만이 이용해 먹었다. 김대중은 김구와 다르다. 그는 타협하되 일관한다는 신조를 지녔던 베트남 통일의 주역 호치민 유형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다. 지난 1971년 DJ가 내놓은 4대국 보장론이나 통일 정책은 아주 파격적입니다. 우리는 DJ를 최근의 정치인으로 보지만 그가 정치권에 등장해서 1970년에 대선 후보가 되어 1971년 대선 때 제시했던 정책 방향을 그 시대 속에서 보면 아주 천재적인 것들입니다. 그가 당시의 세계 정세를 나름대로 읽고 내놓은 외교 통일 정책들을 보면 그가 매우 뛰어난 안목을 가진 정치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노무현은 김대중을 이렇게 일상했지만 뜻밖에도 김대중이 노무현의 죽음을 주도하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우리 민주주의가 어떻게 만든 민주주의냐? 독재정권, 보수정권 50여 년 끝에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10년 동안 이제 좀 민주주의를 해보려고 했는데 어느새 되돌아가고 있다. 목숨 바쳐온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으니 억울하고 분하다. 행동하는 양심, 각성하는 시민이 되어야 민주주의를 살려낼 수 있다. 이처럼 김대중은 입원하기 며칠 전까지도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강조했다. 그는 민주화 투쟁의 제1인자답게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끝까지 추구하다가 병마를 맞이한 것이다. 그는 민주주의를 해야 남북 문제도 풀리고 경제 발전도 이룩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김대중 비서실장을 한 박지원은 김 전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의 죽음에 큰 실망을 하셨다. 무엇보다 이명박 정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민주주의의 유신 50 시대로의 회귀, 서민 경제의 몰락, 남북 문제의 붕괴 등에 대해 큰 걱정을 하셨다고 말했다. 당시 외신들은 DJ를 가리켜 아시아의 넬슨 만델라라고 했다. 뉴욕타임스도 김대중의 서거 소식을 전하며 김대중은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에 버금가는 민주화의 거모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나는 이런 평가가 합리적이라고 보지 않는다. 물론 넬슨 만델라는 세계적인 인물이었다. 그는 남아프리카의 인권 지도자로서 종신형을 선고받고 장기간 옥고를 치른 끝에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었고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그는 인종차별이라는 제국주의의 괴물과 맞서 싸웠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김대중 역시 사형언도를 받고 옥고를 치렀다. 특히 그는 차량 테러와 납치 그리고 가택연금과 망명 등 보통 정치인으로서는 어느 것 하나도 감내하기 힘든 고난을 두루 겪었다. 그런데 이 모두가 자신의 영달과는 무관한 이 나라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서였다. 김대중은 이미 1971년 대통령 선거 때
4대국 한반도 평화보장론이나 3단계 평화통일 방안 등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정책들을 제시했다. 1972년 그는 남북한 UN 동시가입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런 그의 주장들은 이후 노태우 대통령의 북방정책과 육자회담 등으로 현실화되었다. 이런 성견지명 때문인지 그는 용공주의자라는 음해에 시달려야 했다. 민주화를 두려워하거나 통일을 원하지 않는 수구 세력들은 그의 주장을 부풀리거나 날조하여 그에게 좌빨이라는 굴레를 씌웠다. 그는 메카시즘과 지역 패권주의라는 시대의 괴물들과 맞서 싸웠다. 마침내 그는 최초의 정권 교체를 통해 대통령이 되었다. 그는 6.25 전쟁 이후 최대의 위기라고 하던 IMF 환란을 극복했다. 아울러 그는 민주주의를 몸소 실천한 데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 지도자로서 민족 화해를 성사시켰다. 김대중의 최대 업적은 6.15 선언의 도출이다. 우리는 2000년 6월 13일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한 김대중 대통령이 직접 영접 나온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포옹하던 장면의 감격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다. 김대중이 아니었더라면 누가 평양으로 가서 그를 만났겠는가. 김대중의 순환은 세계의 어떤 정황가보다 혹독했으며 그의 성취는 어떤 국가 지도자보다 풍성했다. 이런 점에서 김대중을 넬슨 만델라에 필적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것은 서구인의 시각일 따름이다. 만약 순서를 바꾸어 넬슨 만델라를 아프리카의 김대중이라고 한다면 나는 거기에는 기꺼이 동의할 수 있겠다. 대한민국은 이미 10명이 넘는 대통령을 배출했다. 이승만에서 문재인에 이르기까지 그들 나름대로의 공과를 매길 수 있다. 하지만 저항과 성취라는 양면에서 김대중만 한 업적을 이룬 지도자는 없다. 그는 저항하면서도 과격해지지 않았으며 성취를 이루면서도 교만해지지 않았다. 그는 전직 대통령 중에서 단연 발군이다. 김대중은 한국의 20세기 분단 시대를 대표하는 최상의 인물이다. 그리고 이런 인물은 아시아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자주 나오는 것이 아니다. 22장 알몸 박정희 우리의 평생 불청객. 박정희가 죽었단다. 어머니는 쿵쾅 소리와 함께 늦잠 자고 있는 아들을 깨웠다. 나의 20대 시절 1919년의 일이다. 박정희는 무려 19년 동안이나 나에게 불청객이었다. 박정희는 달수로 무려 220개월이나 나를 통치했다. 그 덕분에 나는 105개월이나 위수령, 계엄령 체제에서 살았다. 그가 비상조치를 발령할 때마다 나는 공포감을 느꼈고 1만 4천 명을 투옥하는 동안 나는 수치심을 얻었다. 그러는 동안 나의 유청소년기는 덧없이 흘러갔다. 1917년 11월 14일 경북 선산군 구미면 상모리에서 출생, 1924년 4월 구미보통학교 입학, 1932년 4월 대구 사범학교 입학, 1937년 3월 문경보통소학교 교사 취임, 1946년 12월 조선 경비사관학교 제2기 졸업, 육군대위 임관, 1950년 7월 육군본부 정보국 전투정보과장 수임, 1950년 12월 유경수 여사와 결혼, 후략. 2009년 박정희 서거 30주년의 해에 박정희 전시회라는 것이 열렸다. 위 이력은 그 전시회장 박정희 삶의 궤적을 따라가다라는 제목 아래 있던 것이다. 이것은 1917년에 태어난 그가 1950년 유경수와 결혼하기까지 33년 동안의 이력이다. 물론 압축된 것이기는 하지만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이 누락되어 있다. 먼저 박정희는 유경수와 결혼하기 전 김호남과 결혼하여 9년간 법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했으며 두 사람 사이의 소생, 딸 제옥도 있다. 물론 이것은 사적인 가정사니 기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가 소학교 교사를 하다 자원하여 만주 신경 군관학교에 갔으며 그 뒤로 일본 육군사관학교 비내국인 과정을 마치고 일본군 장교로 임관, 근무한 사실은 결코 그 이력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다. 박 선생님이 만주로 떠난 지 3, 4년이 지난 어느 여름방학 때 긴 칼차고 문경에 오셔서 십자거리, 문경 보통학교 아래 있는 내거리에 계신다는 얘기를 듣고 달려왔지요. 중약, 하숙집으로 자리를 옮긴 뒤 박 선생님은 방에 들어가자마자 문턱에 그 긴 칼을 꽂고는 무릎을 꿇고 앉아 군수, 서장, 교장을 불러오라고 하시더군요. 그때 세 사람 모두 박 선생님 앞에 와서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아마 교사 시절 박 선생님을 괴롭혔던 걸 사과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자 이순희 증언, 정운현 저, 실록 군인 박정희. 이것은 그가 식민지 백성으로서 제국 군대의 장교가 된 이유를 알게 해주는 증언이다. 당시 소학교 교사면 존경받으며 살만한 직업이었다. 그런데도 그는 스스로 자원 혈서까지 쓰면서 일본 군대의 장교가 된 것이다. 이것은 그가 권력을 잡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음을 방증한다. 다음으로 이 이력은 그가 해방 후 남로당원으로서 여수 순천 항명 사건에 연루되어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동료들의 이름을 불고 목숨을 건졌다는 사실을 누락했다. 이 사실은 그가 자기의 보신을 위해서는 어떤 일도 불사할 수 있는 극단적 이기주의자임을 방증한다. 결국 이 기록은 그가 제국 군인으로서 친일파였다는 점과 공산주의자로서 이른바 좌빨 겸 밀고자였다는 점을 은폐한 것이다. 그런데 이 행사의 주체는 당시 대한민국 행정안전부의 국가기록원이었다. 공교롭게도 박정희가 죽은 날짜는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척살한 날과 같은 10월 26일이다. 그런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박정희의 서거는 안중근의 의거보다 더 화려하게 부각되었었다. 그를 추모하는 행사가 전국 곳곳에서 열렸고 그를 기리는 기념관도 건립하기로 했다. 당시 박근혜 의원은 이 전시회의 개막식에 참여하여 아버지의 유품은 한국 외교사의 족적이었다고 말했다. 행사장 밖에서는 관람객들이 박정희의 실물 사진과 나란히 서서 사진을 찍으려고 줄을 설 정도였다. 그들은 하나같이 박정희를 숭배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나는 역사적 가치관의 와전과 창란을 느끼면서 머리가 어지러워졌다. 한국인들의 망각 능력은 인류 역사 제1이다. 상해 임시정부에서는 이미 1920년대부터 친일파 청산의 지침을 세워놓고 있었다. 임시정부는 이른바 반민족 행위자 7가살을 선언, 죽여도 되는 7개 유형의 처단 대상을 정해놓았다. 1. 일본인 2. 매국적 3. 고등경찰 형사 밀고자 4. 친일부호 5. 적의 관리 6. 불량배 7. 배반자였다. 또한 1941년 임시정부에서 발표한 건국강령에는 적에게 부하한 자와 독립운동을 방해한 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한다고 부칙으로 규정해 놓았다. 일본군 장교였던 박정희는 임시정부가 천명한 지침에 의하면 제5항 적의 관리에 해당하는 자로서 죽여도 되는 자의 경우에 해당된다. 아니면 최소한도 부칙에 있는 적에게 부하한 자로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해야 하는 경우다. 그런데도 박정희는 점령국의 군인으로서 피점령국의 국가원수가 된 인류사의 아주 희귀한 사례가 되었다. 박정희는 조선인으로서 이례적으로 만주 군관학교와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나온 황국 군인이었다. 그가 아들 박지만 씨의 주장처럼 직접적으로 조선인을 괴롭혔거나 독립군을 소탕한 역할을 맡지 않았을 수도 있다. 역사 기록들은 이 문제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가 조선인에게 악명 높았던 간도 특설부대 소속으로 조센징 토벌에 의욕적이었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이와 달리 그가 비록 일본 군인이었지만 민족 정신이 투철했다는 주장도 있다. 박 전 대통령 부대와 대결했던 팔로군 이운창 부대에는 조선인 청년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연변에는 당시 이 부대원이었던 조선인 독립운동가의 회고록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박 전 대통령이 만주군으로서 조선인 청년들 선멸전을 벌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토벌한 일이 없다니요. 민노당 이정희 의원, 박정희 전 대통령 명예훼손 무죄 판결에 붙여 몸은 외놈의 번견 노릇을 하고 있지만 힘을 길러 독립해야 한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배울 것은 군사학뿐이다. 조국을 잃은 조선인 생도로서의 생활은 그렇게 순탄하지가 않아 우리끼리는 눈물도 많이 흘렸다. 조갑제,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나는 위 두 주장이 모두 부질없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박정희가 친일파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데에는 하등 관계될 바가 없기 때문이다. 친일파를 가리는 기준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확실한 것은 자발성이다. 박정희는 소학교 교사를 하다가 자발적으로 만주 군관학교를 지원했다. 게다가 그는 진충보국 멸사봉공이라는 혈서까지 써서 제국주의자들을 감동시켰다. 이 혈서에서 말하는 나라는 만주국이 아닌 일본이었다. 박정희를 증언하는 책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것은 최상천이 쓴 알몸 박정희이다. 이 책은 박정희의 특이한 출산부터 논의를 시작한다. 저자는 산모가 유산을 시키려 별짓을 다 했지만 그것을 이기고 나온 태아 박정희에 주목한다. 그리고 이런 출산이 본능적으로 박정희의 악마성을 만들었다는 관점을 취하고 있다. 이른바 원형 비평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저자는 박정희의 꿈은 천황이 되는 데 있었다고 하며 실제로 유신 시절의 박정희는 일본 천황 이상의 권력을 누렸다고 말한다. 다만 한 가지, 7.4 남북 공동성명을 거론하는 데에서 박정희와 도매금으로 김일성을 동렬화하고 있는 점이 석연치 않다. 나는 저자 최상천이 아직도 반북주의자인지는 잘 모르겠다. 민족문제연구소 발간 친일 인명사전에는 4,370명이 등재되어 있다. 일제강점은 36년 동안이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 직후부터 1950년대 초까지 프랑스의 드골 정부는 5년 동안의 대독 협력자 숙청을 진행했는데 약 35만 명, 당시 프랑스인 116명 중 1명꼴에 대해 서류 검토가 있었고 이 가운데 12만 명이 재판을 받아 9만 8천 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중 약 1,500명은 정식 재판 후 사형, 약 8,500명은 재판 없이 처형됐으며 2만 명의 여성 부역자들이 삭발 등의 모욕을 감수해야 했다. 덴마크는 14,000명, 노르웨이는 2만 명, 네덜란드는 4만 명, 벨기에는 5만 명을 과거 청산 명목으로 사법 처리했다. 이에 비하면 대한민국은 얼마나 관용적인가. 다소 잔혹하긴 하지만 물에 빠진 개를 건지면 때려야 한다는 격언이 있다. 그래야 건져준 사람을 물지 않는다는 것이다. 23장 이카로스의 감옥, 자주인에게 가해진 융단 폭격. 한국 사회에서 진보 정치가 개화하는 데에는 분단 체제와 6.25 내전이 빚어낸 상황적 한계가 존재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진보 정당은 언제나 금단과 배제의 대상이 되어왔다. 그런데 한국의 보수 세력은 진보가 세력면에서 미미하거나 자주의 목소리를 내지 않을 때에는 그리 큰 문제를 삼지 않는다. 참고로 여기서 보수 세력이란 수구정당과 자유주의 정당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문제는 진보 세력이 커질 때 그리고 외세를 거부하면서 자주의 목소리를 낼 때 불거진다. 1912년
통합진보당 사태가 진보정당이 커졌을 때 생긴 변란이라면 2013년 내란 음모 조작 사건은 진보정당이 자주의 목소리를 냈을 때 도발된 사건이었다. 태양은 거침없이 이카로스를 공격했다. 그의 날개는 아직 태양열을 견디기에는 너무 약했다. 385쪽 에필로그 중에서 이카로스의 감옥 저자 문영심은 해산된 통합진보당을 그리스 신화의 이카로스에 비유한다. 이카로스는 여종의 아들이다. 그는 미노스 왕이 통치하는 크레타 섬을 탈출하기 위해 아버지가 만든 날개를 달고 하늘을 날다 떨어져 죽은 비운의 인물이다. 저자의 말대로 우리 민중은 한 번도 태양이라는 권력에 가까이 간 적이 없었다. 이 책은 강제 해산된 통합진보당과 관련된 3가지 대형 사건을 설명한 저작물이다. 2012년의 통합진보당 사태, 2013년의 내란 음모 사건, 그리고 2014년의 통합진보당 해산 등이 그것이다. 사실 이 세 사건 중에서 어느 것 하나 복잡하지 않은 것은 없다. 게다가 이 사건들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비합리적이고 황당한 것들이었다. 그렇기에 이 세 사건의 전모를 제대로 파악하기란 극히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이 책은 이토록 복잡하고도 황당한 대형 사건 셋을 차분하고도 일목요연하게 알려준다. 그렇기에 누가 읽어도 잘 이해하도록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책은 이 사건들의 개론 설명에 그치지 않고 세부적인 강론에서도 근간과 지역을 최적으로 취사 선택하여 제공한다. 여기에는 진보연하는 진중권, 임미리 등의 발언이 얼마나 편파적이고 근시안적이었는지를 말하는 대목도 있고 유시민, 심상정 등의 정치인들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교묘한지를 말하는 대목도 있다. 또한 국정원과 검찰과 법원이 얼마나 황당한 짓을 했는지, 그리고 프락치 이성윤이 도대체 어떻게 되먹은 인간인지를 한눈에 알아보도록 설명하는 대목도 있다. 우리가 알듯이 이석기 등을 감옥에 보내고 통합진보당을 죽여버린 것은 수구파와 보수주의자들이 결탁하여 벌인 난동이었다. 통합진보당은 분명히 유시민, 심상정 무리에게 기만당한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이 책을 읽어보면 기만당한 것은 통합진보당뿐 아니라 내란 음모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들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러나 이 책의 미덕은 이런 것들보다 더 높은 단계에 있다. 이 책은 내란 음모범 이석기 등과 종북주의자 경기 동부 사람들이 기실 얼마나 건전한 사람들인지를 밝히고 있으며 그들이 얼마나 평화주의자인지를 논증하고 있다. 또한 통합진보당이라는 진보정당이 얼마나 자주와 통일을 갈구하고 실천해 왔는지도 보여준다. 물론 그들이 걸어온 길은 형극의 길이었고 일면 무모한 길이기도 했다. 이 책에서 이석기가 의회투쟁의 공부가 덜 된 채 국회에 입성했다고 인정하는 대목은 뼈아프게 읽힌다. 하지만 통합진보당의 방침과 실책에 비해 그들이 현재 진행형으로 감수하는 형벌은 천만부당할 정도로 무거운 것이다. 이석기는 90분 강연에 9년형을 받았고 그의 동지 김홍열은 5분 사회에 5년형을 받았다. 2012년에 발간된 진보의 블랙박스를 열다는 통합진보당 사태를 다룬 책이다. 그리고 2013년에 내란 음모의 블랙박스를 열다는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을 다룬 책이다. 나는 이 두 책의 공동 저자로 참여했다. 그런데 이후에 나온 이카로스의 감옥은 이 두 책을 합쳐서 읽는 효과를 낼 수가 있다. 여기에다 내란 음모 사건 재판과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까지 다루고 있으므로 오히려 블랙박스 두 권을 합친 것보다 더 알찬 저작이다. 무엇보다도 이 책은 이 시대에서 가장 절실한 자주정치 세력의 문제를 다루고 있으므로 분단 시대의 역사적인 이정표가 될 수 있다. 그리하여 이 책은 진정한 자주를 위한 정치적 선택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를 사색하도록 한다.
이리하여 오늘 말씀드린 세 장의 글을 다 읽었습니다. 딱 12시가 되었어요. 여러분 잘 쉬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